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틀 만에 또 뵙죠. 드디어 일주일에 2번 올리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지킬 수가 있게 되었군요. 앞으로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대략 한강 내지 2강 정도 분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원론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사실상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지금 1강부터 시작해서 16강, 17강 그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시면 미시경제 파트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진행을 할 제18장 금융시장의 이론 그리고 제19장 행태경제 이론 이쪽 두 부분은 사실은 미시에도 거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두 장이 낑겨 있습니다. 낑겨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 아마 강의가 올라갈 20장부터는 이제 거시경제 파트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미시경제 이론이다. 죄송합니다. 자, 경제학 원론 강의는 대량 생각하기로는 한 32강, 33강 요 정도까지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16강, 17강까지 했죠. 오늘 18장, 19장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 16강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내에 업로드를 좀 끝내고, 그러니까 연중에 끝낸다는 얘기죠. 연중에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어서는 미시경제 학이라든가 아니면 재정학이라든가 연습 문제를 좀 푸는, 그러니까 수업 플러스 연습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동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김경태님 감사드리고요. 김경태님께서 이 동영상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 덕분에 제가 이제 힘을 내서 또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 동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은 18장 그리고 19장 이 두 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제학 원론 또는 수업 목적상의 경제학 원론 파트에서는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나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건너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책 한번 훑어보시면서 특히나 이제 뭐 파생상품 관련해 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런 식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MBA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좀 경제학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가져보겠다 뭐 그런 목적으로 들으시는 분이라면 좀 열심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MBA에서는 재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금융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410페이지입니다. 제18장 금융시장의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배경 설명 쭉쭉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금융시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금융시장이 뭔지 적어도 성인이라면 아마도 이제 학생분들보다 성인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성인이라면 적어도 은행에 계좌 하나 정도씩은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분들 반 넘는 분들은 적어도 주식 한 번 정도 사고 팔아본 경험 정도는 있으실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은행이라든가 증권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 금융시장 그리고 간접 금융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구분에서 그러면 쌤 은행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딱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직접적인 소비자를 만나기 때문에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뿐이지 절대적으로 은행은 무조건 여기 그 다음에 뭐 간접 금융시장? 이게 뭐죠? 하여튼 그렇게 절대적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무슨 얘기 이 두 가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그나마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파생상품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생상품이라는 물건이 굉장히 재밌죠? 재무관리 파트에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챕터가 생길 정도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론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론도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고 좀 어렵고, 반면에 이걸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도 이제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죠.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야, 좋은 종목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러니까 자기 전공은 이제 그 주식이 아니래요. 주식이 아니고 파생 상품 쪽이라고 얘기하면서 파생 상품 좀 투자 좀 해볼래? 라고 이렇게 갑자기 투자 권유를 역으로 하더라고요. 뭐 실적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배경 설명은 됐어요. 배경 설명은 됐고, 금융시장 18.2의 금융시장 보시면, 자, 금융시장의 기능이죠. 금융시장이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본문 중에서 제일 밑에 문단을 보시면,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요까지 밑줄을 그어두시면요, 사실상 금융시장이 해주는 역할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금의 수요자. 보통 자금의 수요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자금의 수요자가 될 수는 있죠. 보통 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금의 수요자가 됩니다. 물론 일반 가계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좀 장만을 해야겠다, 뭐 그 전세든 매매든 어쨌든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럴 때 사실 제 수중에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전부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자금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을 좀 많이 축적을 해놓은 상태인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기업들 또는 뭐 여러 이제 그 많은 돈 많으신 분들을 자금의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내가 좀 어떻게 좀 굴리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좀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금의 수요자는 내가 비록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좀 내더라도 지금 당장 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가지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내가 2억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서 길거리에다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다가 올려요. 저 2억 대출해 주실 분.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죠. 사설 대출업체에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갖다 딱딱딱딱 맞게 빌리기가 어렵다 이거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위험 분산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험이죠. 보험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험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꼭 보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위험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죠. 자,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라고 해가지고 KRX,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이 빌딩을 항상 보고 살았는데, 여의도가 아시겠지만 이제 여의도 공원 중심으로 해서 동여의도, 서여의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제 산업은행 옆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거래소랑 반대편에 있었죠.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래도 뭐 건너편으로 다 보입니다. 건물은 그쪽이 워낙 증권사 많고 투자회사, 뭐 은행 난리도 아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해가지고 뭐 설명돼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저도 뭐 증권시장에서 뭐 조금의 주식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13페이지 금융시장의 분류 보시죠. 금융시장은 크게 보아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부분 굵은 글씨 보셨습니까? 네, 그거 보시면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빌려 쓸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것들이 직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두 개 동그라미 쳐두시고, 직접적으로 돈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찍어요. 직접적으로 돈 필요한 사람이 주식을 발행해요. 그래서 직접 사고 파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직접 금융시장이 될 것이고요. 자금 수요자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간접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접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예금 증서라든가 누군가가 예금을 해놨어요. 그 예금을 갖다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불리는 그거죠. 그 다음에 보험 증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증서에 적혀 있는데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갖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바로 간접 금융시장이 되겠죠. 애매하죠? 네, 약간 애매합니다. 뭐 이거 분류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분류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정도 하나 물어본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또한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자, 딱 용어만 봐도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발행하는 거죠. 증권 발행, 채권 발행. 왜? 회사에서 돈 필요하면요, 회사채를 찍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 살 사람이 없으면 뭐 사실상 돈을 이게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처음 딱 발행을 할 때 팔 수 있는, 또 이렇게 그 투자자들을 모집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발행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채권이 나옵니다. 채권이 나오는데 그 채권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번 사면은 만기 때까지 절대 못 팔아, 이런 것도 가끔은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채권을 갖고 있다가 특정 시점, 뭐 적어도 뭐 석 달 뭐 이 정도 지나고 나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 발행이 아니라 발행하고 나서 그것을 거래하는 시장, 그게 바로 유통시장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 구분이 딱 맞는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주를 발행을 한다.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돈 납입하고 주식 처음으로 생긴 주식을 받는 그런 것들은 발행시장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주식을 갖다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과 주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상품 그러면은 당연히 진짜 말 그대로 정기예금, 뭐 교통예금, 뭐 이런 거 말고, 적금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채권, 주식 이 두 가지가 일반인들한테 제일 친숙하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채권은 영어로 본드, 그 다음에 주식은 스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제가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뭐 10억을 빌렸으니까 원금은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몇 프로로 해서 어떤 주기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못하면 이제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부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채권이고요. 주식은 좀 달라요. 주식은 뭐냐면, 뭐 거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주식은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주는 증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의 주권이죠. 회사의 주권을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사실상 이 주식을 처음 인수하는 사람은 뭐 실물을 갖는 거는 없어요. 실물은 그냥 주식, 그 종이 쪼가리, 요새는 종이도 아니죠. 그냥 뭐 전자니까, 전자주식이니까. 그래서 돈만 넣고 나는 이 회사의 지분을 뭐 0.01% 정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회사가 엄청 잘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뭐 배당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식 이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채권은요,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너무 갑자기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매출이 막 100배, 1000배가 됐어,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이상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책에서 한번 보고 가죠. 413페이지 채권. 자,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서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한 증서를 뜻한다. 자, 거기 부분에 밑줄 그어두시고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따라서 모든 채권에는 대차계약, 대차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이걸 갖다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대차계약의 만기일, 그러니까 언제가 끝인지, 그리고 만기일 안에 지급될 이자, 만기일에 지급되는 금액, 원금이죠. 원금 플러스 뭐 이자일 수도 있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만기일까지 매 기간 지급되는 이자를 표면이자,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 보통 뭐 회사채 뭐 4%다, 5%다 이렇게 써있다 이거야. 그게 이제 표면이자라고 부르고요. 만기일에 지급될 금액을 액면가라고 한다. 사실상 원금에다 제일 마지막 이자 정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 쓰여 있고 연간 7%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채권이 있다면 액면가가 500만 원인 그 채권의 소유자에게 연간 35만 원씩 표면 이자가 지급될 겁니다. 왜? 500의 7%가 35만 원이니까요. 그렇지만 채권의 소유자가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꼭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이 채권 팝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살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팔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이 라고 써있으니까 5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권장 소비자 가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만기가 한 5년 정도 남은 500만 원을 5년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1년에 뭐 35만 원씩, 35만 원 좀 과하네요. 요새 이자율이. 하긴 한번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자, 7%라서 3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500만 원보다 더 많이 내고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500만 원보다 더 적게 가져가시고 사시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하셨을 텐데요. 산다. 500만 원보다 더 높아도 산다. 500만 원보다 더 낮아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왜? 어떤 회사가 발행한 녀석인지에 따라서 그 위험도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액면가 500만 원은 그 채권의 그 순간의 가격하고는 사실 별로, 물론 뭐 500만 원 기준점이 되긴 하지만 500만 원이 딱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엄청 우량하고 진짜 튼튼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삼성전자라고 쳐보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7% 회사채를 찍는다? 미친 듯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삼성전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는 거죠. 뭐 국가 부담율보다도 더 낮다고 하던데 신용평가. 그 상황에서 7% 준다? 지금 뭐 은행 가면 몇 %인데요? 2% 주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 겁니다. 적어도 뭐 55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에 팔게 되겠죠. 더 될라나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 7%잖아요. 자, 반면에 사실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뭐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그런 회사의 채권이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5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겠어요? 뭐 한 100만 원? 옛날에 뭐 하여튼 5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보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이 회사 괜찮은 회사예요 라는 말만 믿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채권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몇 년 전, 한 10년 됐네요. 이것도 역시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월드건설, 그 메르디앙 아파트 짓는 월드건설 그 채권 한번 사셨다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어요. 월드건설 부도 난다고 해야죠. 부도 났었죠. 부도 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금 손실도 좀 보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자, 어머님 이제는 잊으세요. 10년 전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14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수익을 노려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또 옛날이라 그러니까 엄청 옛날 같지만 그 IMF 때, IMF 1997년 말이었죠. 그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지만 그 회사들이 진짜로 최종 부도가 된 회사들도 많지만 그 이후에 부도가 한번 1차 부도 났다가 회생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채권을 갖다가 만약에 산다는 거예요. 거기 분명 500만 원이 써있지만 이 회사 1차 부도가 났으니까 사실상 받을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5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에 팔고 5천 원에 팔고 진짜 막 종이값으로 팔고 막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걸 갖다가 왕창 삽니다. 왕창.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이 조각 될 거 그래도 뭐 몇 %라도 5%, 10%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라고 파는 거고요. 사는 사람은 5%, 10% 가격을 주고 사면
사면 뭐 대부분은 이게 부도가 나서 결국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지만 그 중에 다시 돌아오는 녀석이 10% 이상만 되면 나는 그래도 본전 뽑고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시장도 있어요. 그럼 뭐 주식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정크 본드라고 해요. 정크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같은 채권, 이제 부도 날 것이 거의 확실한 채권들을 왕창 사다 모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 중에서 대부분은 물론 종이 조각이 되겠지만 일부 회생하면 거기 써 있는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채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1차 부도가 된다고 해서 완전 부도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정 관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 채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고요. 투자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들어와서 정크펀드 되게 가격 막 후려쳐가지고 0.1%, 0.01% 막 이렇게 주고 가져가가지고 뻥튀기 해먹고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종이 조각이 되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런 종이 조각이 될 위험에 빠진 회사채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사실 잘 일반 개인은 좀 어렵죠. 물론 투자 회사에다가 문의하면 그런 것도 취급하는 그런 회사도 있긴 있어요. 자, 다음에 채권은 그렇고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채권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좀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잘 되면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배당금도 많이 받죠. 주가도 막 10배, 100배 막 이렇게 뛸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런데 채권은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득이 확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죠? 왜? 적혀 있는 것만큼, 그리고 적혀 있는 이자만큼만 딱딱 받는 거니까, 오히려 밑으로 회사가 망해가지고, 원금을 날릴 위험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위험도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죠. 왜냐? 회사의 기본 가정은 영속성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처음부터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러면 범죄예요. 그런 거는 안 되겠죠. 다음 주식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준 증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채권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는 한 일정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주주는 사실 배당금을 안 준다고 회사에 찾아가서 야, 배당금 왜 안 내나? 니네 돈 버는 거 다 알아. 배당금 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사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는데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주주총회에 가서 야 이번에 돈 많이 벌었는데 배당금 좀 내놓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주주총회에서는 역시 지분율이 바로 그 발언권의 크기가 되는 거죠. 지분율이 50% 넘는다. 그러면 사실상 배당 같은 거 이런 것들 진짜로 말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고요. 물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분이 50%, 총수도 50%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 뭐 0.00001%뭐 이런 식이니까 주주총회장 가가지고 배당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보고 총회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영업실적이 나쁠 때는 뭐 배당금 내놓으라고 얘기할 건덕지도 없죠. 돈이 없는데요 뭐. 자, 그렇게 되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이게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빚진 게 아니고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채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한정 주식을 찍어낸다.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확 늘어나면 그 주식 한 주당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이 반대를 하죠. 왜? 지금 뭐 신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주식의 가치가 좀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은 뭐 그닥 반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증자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자본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증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지기도 나눠져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관리 파트를 강의를 한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무관리는 엄청 잘했죠. 석사 때도 재무관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죠. 제가 물론 카이스트를 나왔습니다만 카이스트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경영공학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학부도 있고 석사도 있었어요. 물론 박사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학부는 없어진 것 같고 대학원만 남아있죠. 그래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이라고 그 회기동 쪽에 있죠. 그 세종대왕릉, 광릉? 아닌데 광릉 아닌데 영릉?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능 바로 뒤편에 있어요. 자, 근데 그 얘기 왜 했냐?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학부하고 석사를 다 경영공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실까봐 학부하고 석사를 다 금융공학, 아니 경영공학에서 나와서 뭐 이것저것 경제학 과목, 재무 과목, 경영학 과목 다 들었죠? 다 들었고 사실 적성이 굉장히 맞았어요. 적성이 굉장히 맞아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금융자산의 이제 수익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금융자산의 수익률, 금융자산의 특성.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가격 역시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 상품보다는 조금 더 가격 변동 주기가 일반적으로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축축축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뭐 사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 보시면 주식시장 보면 초 단위로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렇죠? 채권 시장은 사실 그 정도까지 이제 그 빨리 변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상품 가격에 비하면 좀 빨리빨리 가격이 변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첫째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문단에. 첫째,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 자주 많이 폭이 넓게 변동한다는 거죠. 둘째, 금융자산의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 측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발행시장에서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공급량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반면에 이에 대한 수요는 주변 여건에 따라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의 종류가 엄청 많을 뿐더러 그들 사이 대체성이 매우 크다. 지금 딱 봐도 채권 투자할래, 주식 투자할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늘은 주식 해볼까?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채권이 나온 것 같아 뭐 이러고 얼마든지 자기 돈만 있다면 요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만기가 있고 약정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포트폴리오 선택의 문제. 독자가 운 좋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30억 원이나 되는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자. 자, 로또로 30억을 받으면 당첨금이 30억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그런 것도 심심해서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30억에 당첨됐으면 사실 여기 좀 더 멋지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뒤에 책 딱 놓고 이제 서재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자, 세금 계산 나중에 당첨되시면 알아서 떼고 드립니다. 알아서 떼고 드리니까 농협에서 알아서 떼고 드려요. 자, 이 상금을 일단 현금으로 받을 것이지만 현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 무척 작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돈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5만 원짜리로 되어 있는 현금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보통 현금을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다발로 해가지고 수십 수백 다발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세의 목적이 크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현금은 추적하기 힘드니까. 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쓰기에 편리할지 모르나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아. 수익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있던 돈의 가치도 줄어들게 되죠. 요즘 뭐 마이너스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웃겨요. 마이너스 물가. 뉴스 보면 이제 마이너스 물가를 면했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물가라는 건 디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는 사실 제가 이때가 37년 살았지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밥값은 올랐고 항상 기름값은 올랐던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자, 그렇죠.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아 뭔가 손해를 본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주식에다 쏟아부을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그렇죠. 30억 몰빵. 오늘 상한가 친 검색 뭐지? 상한가 친 종목 뭐지? 검색해가지고 거기다가 몰빵 30억 팍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늘 상한가 쳤다고 내일 상한가 치는 법도 없고 30억이 한 방에 휴지 조각이 되면 그 충격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 아닌 한 독자는 그 돈을 여러 가지 자산으로 분산해 놓기로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일부는 은행에 예금해 두는 한편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수익률은 굉장히 낮지만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 펀드 운용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연금 상품을 사두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3억 넣어놓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려요. 그래서
100만 원 좀 넘게 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즉시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본인이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죠.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불명하기 때문에. 또 뭐 주식도 좀 일부 사둘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보유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걸 보고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비율에서 각자 자신의 투자 성향 같은 것들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위험이 다소 있더라도 수익이 많은 게 좋아.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하면은 뭐 어떤 현금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아니긴 하죠. 보통예금 막 이런 거에다가 막 돈 넣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 이런 거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과연 이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이론을 연구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학자 중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여기 뒤에 가면 뭐 모딜리아니 밀러의 뭐냐, 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상관없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해요. 자, 그런 것들 발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면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단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수익성에 대한 고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의 정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할 거고요. 세 번째 유동성까지. 보통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죠. 수익성,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당연히 높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the more the better, 더 많이 벌면 더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의 정도는 반대예요. 말 그대로 원금을 손실 보고 이렇게 그 수익이 훅 떨어질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성은 낮은 걸 선호해요. 그러면 쉽네요. 수익성은 높고 위험성은 낮은 그런 자산으로만 몰빵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자산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면 위험의 정도도 같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만약에 그 반대되는 위험성은 굉장히 낮은데 수익성 엄청 높은 자산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산의 가격이 높아져서 매력도와 수익성이 훅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균형을 맞춰요. 또 모르죠. 정보가 너무너무 불균형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자산이야,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은 별로 안 나는 자산이야 인데 혼자만 그 자산이 대박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왕창 사놓을 수도 있겠죠. 그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이제 있는데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이런 게 있는 줄 아는 사람도 극소수였던 데다가 실제로 거기서 지금 뭐 한 1,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하나가 1,000만 원보다는 좀 떨어졌죠. 그때는 10개에 뭐 10원, 20원 뭐 여러 정도 하던 때였어요. 사실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 단돈 1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렸다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대박 날 거야라고 믿고, 또는 뭐 친구가 야 이거 뭐 괜찮은데 너 뭐 돈 한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 묻어놔봐, 한 2년 3년 묻어놓으면 대박 날 수도 있어, 이래 그 말 듣고 100만 원 없는 셈 치지 뭐 하고 이렇게 딱 묻어뒀던 사람은 나중에 100배, 뭐 심한 사람 1000배, 10,000배 이렇게 수익도 볼 수 있는 거죠. 인생 한 방이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자, 유동성은 뭐냐?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뭘 먹고 싶다 그러면 현금이나 아니면 카드 이런 게 필요해요. 물론 카드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한 달 뒤에는 카드 대금을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손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산으로 저 그림 같은 집이 있어가지고, 그림 같은 집이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가 있는데 내 통장에는 잔고가 1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100억짜리 저택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한 달에 운영비만 해도 그 뭐 저택 비워놓은 건 저택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저택 관리하는 사람 필요하죠. 뭐 전기세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현금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느냐, 또는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냐,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땅이 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100억짜리야. 그런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면, 또는 파는데 적어도 뭐 몇 달은 걸리고, 몇 달 또는 몇 년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팔 때 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이 왕창 있다면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슈. 자, 그래서 뭐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재무관리 쪽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뭐 효율 시장 가설과 예측 불능 가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효율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나만 아는 대박 정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대박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자, 그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 볼게요. 419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금융자산의 가격과 기대 수익률은 이에 관해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거나 유동성을 희생하지 않는 한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뭐 약간 좀 운명론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주식시장에 나가서 지금 있는 가격, 그게 이제 최고의 효율이다. 그거보다 그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다른 거 뭐 더 정보 얻으려고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죠. 다른 모든 조건, 한 페이지 넘겼어요.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이 있다면 그 정보가 유포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거리의 점술가. 할아버지 탑골 공원인가 봐요. 자, 주식 가격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어렵죠. 효율시장 가설에 따르면 전문적인 투자 자문가라고 해서 거리의 점술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거리의 점술가는 사람이라도 하죠. 문어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측 불능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주식 가격의 모든 정보를 반영해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날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무슨 외부적인 영향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2011년 9월 11일 맞나요? 2002년인가? 2009년인가? 9.11 테러 2002년인가 봐요. 2002년 9월 11일 2011년 아니죠. 자, 2002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나던 때 저는 그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뭐 하여튼 뭐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룸메이트가 미친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야 이거 어떻게 돼? 그때도 인터넷에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막 룸메이트가 소리를 질러, 왜 뭔데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인터넷 동영상에 그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이제 박살나는 동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비행기가 갖다 박더니 막 월드 트레이드 센터 화르르 무너지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뻥치지 마라. 야, 미국의 저기 뉴욕 한복판에 저 높은 빌딩이 이제 박살이 났다고, 비행기 갖다 박아가지고.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 요동을 쳤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 확률을 계산하다 그러면 계산하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확률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엄연히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측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걸 보고 이제 랜덤 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덤, 무작위하게 갈짓자로 막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데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파생금융상품, 요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파생상품. 지금까지는 이제 채권이랑 주식, 요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전업 투자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파트긴 해요.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선물과 옵션, 요것이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선물, 그러니까 무슨 뭐 프레젠트, 기프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퓨처입니다. 퓨처 미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하는데 실제로 물건과 그 자금이 오고 가는 그 결제 시점이 미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 되는 거죠. 이 시초는요, 언제냐면요, 그 고대 중국에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쟁 많이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란 말이에요. 식량이다 보니까 아예 요 지금 뭐 행군을 하다가 지금 한 봄이나 여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아직 한창 한 두어 달은 더 있어야지 이제 그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인 상태를 그 밭이랑 논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리 이제 야 여기서 나오는 거 다 갖고 와, 지금 돈 줄 테니까 나중에 다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한 게 시초라고 해요. 뭐 자세하게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괜찮은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요, future contract, 미래 일정 시점에 어떤 상품을 현재 합의된 것. 밑줄 동그라미 필요한데요, 미래 일정 시점에 어떤 상품을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약속한 것까지 밑줄을 치시고요, 동그라미는 미래에다가 동그라미, 현재 합의된 가격에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인도하고 결제, 실제로 돈이 오는 시점은 미래인데 그 가격을 먼저 정해놓는 거예요. 그 가격을 정하는 시점과 실제로 결제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배추 얘기 나오네요. 배추를 심자마자 그 밭대기를 보고 저 이거 한 평당 제가 나중에 10,000원에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 추수까지 다 싹 하시고 추수된 물량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한 평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제가 뭐 여기 한 1,000평 되니까 1,000,000원 그 저 물건 보내주실 때 보내드릴게요 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완전 풍년이 들어요. 완전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배추가 막 이다만큼 막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풍년이 들면 보통 배추값이 싸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갖다 시장 이제 그 수확하는 시점에 그걸 그대로 이제 뭐 농협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갖다 팔면은 사실 1,000,000원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폭이 막 1,000,000원보다 엄청 커가지고 막 거의 막 배추 품귀 현상인데 여기서만 배추가 나. 이러면 막 그 배추 한 평에 10,000원 주고 사는데 사실 그 배추 한 평에 나오는 돈이 막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막 완전 망했어. 망해가지고 배추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 물러 터졌고 막 이래가지고 한 푼도 못 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은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선물 계약을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가격을 딱 확정해 둠으로써 미래에 정확하게 얼마의 수익이 생길지를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삭제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하냐, 선물이랑 조금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주로 이제 해외 건설을 많이 하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금을 달러로 많이 받게 되는데, 달러라고 하는 건 환율이 이제 또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특정 시점에 달러를 갖다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물 계약 같은 거, 그러니까 외환 선물 계약이라고 하죠. 외환 선물 계약 같은 거를 미리 해놓습니다. 왜? 건설사들은 사실 그 외환 차익을 노리고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에 있어서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거기서 이제 환 차익을 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물의 매도자가 주로 됩니다. 왜? 공사 대금은 착착착 들어올 거니까 공사 대금 착착착 들어오는 걸 갖다 이미 지금 딱 얼마에 할지를 결정해 놓으면 수익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 대금만 못 받지만 않으면.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지금 그냥 딱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될까 해가지고, 보통 이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도 선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자본금 필요하긴 하지만. 자, 선물 그렇고요. 옵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데, 요건 그냥 팔긴 파는데 지금 당장 팔고 물건은 나중에, 그리고 결제도 나중에. 그래서 누가 돈 벌고 누가 돈을 좀 손해를 볼지는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옵션은 말 그대로 영어로도 옵션인데, 이건 뭐예요? 선택지라는 뜻이죠. 선택지. 옵션은 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콜 옵션과 풋 옵션,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옵션들은 다 파생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 좀 섞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풋 옵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일정 시점에서, 이 미래 일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물 계약이랑 옵션의 가장 큰 차이는 선물 계약은 맺었으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이행 안 하면 민사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옵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권리예요. 권리니까 내가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는 뭐냐? 내가 그걸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행사 안 하고 나 행사 안 할래. 이 지금 행사해봐야 어차피 손해일 것 같아 라고 해서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무조건 의무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의무고요.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실행을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콜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고요. 풋옵션은 특정한 시점, 특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사고팔고의 차이예요. 사고팔고. 자, 그러면 언제 콜옵션을 사는 게 대박이 날까요? 콜옵션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는 자, 앞으로 석 달 후에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의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임상실험 결과 엄청나게 괜찮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진 않았어요. 자,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나죠? 자, 그런 정보를 내부의 관계자 또는 그 연구기관으로부터 아름아름으로 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출처는 거의 확실한 신뢰성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냥 주식을 지금 사놓는 것도 물론 나중에 석 달 후에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폭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으면 주식을 살 게 아니고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사놓으면 됩니다. 콜옵션을 사놓으면요. 이 주식을 실제로 사는 데는 적어도 한 주에 지금 10,000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콜옵션 자체는 정말로 그거의 100분의 1, 수십분의 1 가격밖에 안 해요.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한 주당 100원, 200원 요 정도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권리를 지금 가격인 10,000원에 석 달 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콜옵션을 처음 살 때도 분명히 돈이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그때 그 가격,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건 주식 가격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이 콜옵션을 사는 거는 누군가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판 사람은 이 콜옵션을 사는 사람이 내는 그 수수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에 살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한 대가, 이걸 갖다가 판매자가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만주를 샀어요. 만주 너무 적나? 100만주를 샀어요. 100만주 해봐야 얼마요? 100만주에 100원씩이면 1억이네. 1억 내고 이 콜옵션을 샀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보세요. 자, 원래 지금 현재 주식이 10,000원이었는데 현재 10,000원이고요. 3개월 후 행사인데 3개월 후에 말 그대로 10,000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랑 나중에 살 수 있는 이걸 보고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행사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 가격이 엄청 쌉니다. 엄청 싸요. 진짜 아마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권리 자체의 가격을 그러면은 얼마라고 해볼까요? 주당 10원이라고 해볼게요. 주당 10원. 진짜 이렇게 막 1000분의 1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몇 주를 샀다고 해볼까요? 100만주 샀다고 했죠. 100만주에 대한 권리.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이 콜옵션을 사는 시점에 얼마를 줘야 되냐면 1,000만원을 요 옵션을 파는 사람한테 1,000만원을 줘야 돼요.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줬어요. 지금 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개월을 기다립니다. 1,000만원을 줘놓고 기다리는 거죠. 딴 일하고 막 자기 일하고 하다가 갑자기 3개월 후에 딱 봤더니 주가가 몇 배가 돼 있느냐면은 30배가 돼서 30만원이 돼 있다고 해보죠. 자, 30배가 뛰었어요. 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주당 30만원이면 100만 주면 얼마인가요? 왔다? 와우. 잠깐만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잠깐만, 너무 금액이 큰데요? 잠깐만. 얼마야 이게? 만주였으면 30억, 100만 주니까 300억, 3천억이네요. 와우. 자, 3천억이 됐어요. 3천억. 그러니까 30만원씩 100만 주면 3천억이라는 거예요. 3천억. 시가 3천억어치인데, 그런데 이 100만 주를 갖다가 살 권리를 내가 행사를 하면서는 얼마를 또 내야 되긴 하느냐 하면 100만 주 곱하기 100만원 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얼마야? 100억이죠? 100억을 내긴 내야 돼요. 100억을 내긴 내는데 나머지 아까 냈던 1,000만원하고 100억하고 100억 1,000만원으로 3천억을 벌게 되는 것이죠. 대박.
이때 내가 100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 100억이 있으면 얼마를 살 수 있어요? 아, 나 이 숫자 너무 크겠네. 헷갈리네. 100억이 있었으면 이 주당 10원에 산 거니까 1000분의 1밖에 못 사요. 1000분의 1이니까 100만 주가 아니라 1000주밖에 못 사는 거죠. 1000주. 100억이었으면 이때는 1000주. 뭔가 이상하다? 그럼 1000만 원인데? 에이씨, 계산이 안 되네. 자, 만원, 10원,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면 100만 주짜리 권리였으면 100만 주가 10의 6제곱, 10의 3제곱. 그냥 동그라미 씁시다. 이 꼭 계산하고 싶어요. 자, 100만에다가 공을 4개를 더 붙여.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0억이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낸 거는 10원씩 100만 주니까 1000만 원 냈고, 둘, 셋, 넷, 원. 요걸 내고 1000만 원,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었구나.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00만 원. 물론 뭐 이제 석 달 후에 100억이 생겨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그때 주식을 샀으면 1000주밖에 못 샀어요. 그런데 옵션을 샀기 때문에 100만 주짜리 권리를 사게 된 것이고, 돈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더 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여기다 1000만 원, 1000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소하네. 3억이네. 자, 3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근데 그 정보가 개뻥이었어. 개뻥이었으면 뭐만 포기하면 되느냐?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녀석만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3개월 후에 가격이 만 원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콜옵션 살 때 냈던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옵션을 많이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마 콜옵션을 많이 해요. 콜옵션이 제일 이해하기도 좋고 간단하거든요. 제가 지금 든 설명이 이 콜옵션이 제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고, 풋옵션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들도 꽤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이렇게 복권 사는 느낌으로다가, 어차피 복권이라는 게 당첨 안 되면 꽝이잖아요. 당첨 안 되면 꽝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복권 사는 대신에 옵션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크게 수익은 안 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도 않는 그런 식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손해를 보면 그 옵션 프리미엄만큼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갖다가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손실이 막 많이 나진 않아요. 자기 프리미엄 정도만, 자기가 처음에 낸 돈 정도만 날아가게 되고요. 이게 또 옵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가지고 손실이 무한대까지 커질 수도 있어요. 손실이 무한대까지로 커지는 옵션인 경우에는 반대로 수익도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 위험성이 좀 커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옵션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조합해서 사면은 뭐 손실폭은 요까지, 수익폭은 요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잘 조합을 하더라도 수익성은 높으면서 위험성은 낮은 거를 만들기는 역시나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게 있었으면 그걸로 돈 다 벌었지. 자, 좋습니다. 옵션 말씀드렸어요. 넘깁시다. 키코 파동, knock-in, knock-out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박살을 냈던 게 이 키코 파동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나쁜 사람들이요. 이거 자, 그렇고 콜옵션, 풋옵션 여기가 426페이지에 나오네요. 거기 조그마한 글씨를 보시면 콜옵션은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부록, 채권 가격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인데 만약에 시험 목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사실상 지금만 들으셔도 돼요. 자, 채권 가격이랑 이자율 사이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에는 이자가 써 있다는 거예요. 5% 이율로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요, 시장 이자율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5%씩 이율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변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요거 발행했을 때보다 갑자기 훅 높아졌다고 쳐보죠. 5%였었는데 갑자기 시장 이자율이 10%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 채권을 사지 않고 시장에다가 맡겨서 시장 이자율만 받더라도 이거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채권 누가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무턱대고 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채권은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다 돈 맡기지 누가 채권 사겠어? 이렇게 하면 채권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금방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미치듯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1% 이렇게 된다. 근데 얘 5%나 준다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은근 많이 나오는데 그냥 외우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헷갈려요. 뭐 어떻게 됐더라,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막 이러면서 이제 2분의 1의 확률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되죠.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18장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19장 이어서 바로 갈게요.